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이것은 바로 행복인데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멘토를 모셨습니다.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심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 대표 심리학자이신데요. 오늘부터 4주간 지혜 다락방에서 강연을 해주실 건데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개발한 MPPT라고 하는데요.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그래서 MPPT입니다. 뭐 외우기 좋게 말씀드리면 PPT 다 아시죠? 거기에 네, M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PPT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 네.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MPPT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겠죠. 그 MPPT는 우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힐링 프로그램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힐링 그럴 때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이제 먹고 허기를 면해야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 MPPT 프로그램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한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때 그 행복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겠죠. 네. 조금 과정이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결국엔 뭐 행복으로 험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네. 공부 그러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 컴퓨터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하면서 그 스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렵지만 그걸 깨면서 자신의 실력이 기술치가 늘어가면서 그다음 스테이지 2, 네. 스테이지 3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게임이 너무 쉽다면 아이들이 게임 안 할 겁니다. 네. 적당히 어려우니까 그 게임을 하면서 그걸 격파하고 그다음 자기 실력이 또 늘고 그다음 단계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게임 아닐까요?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네.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게임에서 몬스터를 만나고 게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은 즐겁게 풀거든요. 네. 힘들면서도 즐겁게 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봉착하지만 마치 아이들이 그것을 오히려 즐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게임이 쉽다면 아이들은 게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게임을 하듯이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다면 네. 그 마음 공부가 또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마음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강연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즐거워지는 방법,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마 오늘 앞으로 이제 한 4번 진행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차차 가능해지겠죠. 네. 오늘 답변을 듣고 나니까 4주 동안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린다면은 단지 행복해지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네. 당연히 포함되지만 네. 우리가 살면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 어려움과 함께 가는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행복은 행운처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을 개발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움과 함께 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무조건 뭐 즐겁고 재미있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늘 업앤다운의 사인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치 파도를 타듯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의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지향한 것은 물질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내면의 성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지식은 내 마음의 특성,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알아도 마음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그런 마음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음 지식에는 크게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그리고 마음 기술은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욕구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욕구와 생각의 패턴이 하나의 관이고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부터 MPPT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번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MPPT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공부를 통해서 행복과 성장을 찾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가 가끔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들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개개인 또 우리 인류 전체가 너무 빠르게 말을 달려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까?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옆 사람과의 대화는 어떤가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마 과거 같으면 임금님도 못 누릴 호사를 누릴 텐데 근데 과연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개개인 또 우리 전체 인류의 문화에 문명의 진보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지향한 것은 물질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내면의 성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찌 보면 우리 인류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이고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외현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성장하라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과연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가? 우리 보통 나름대로는 다 자기를 위한다고 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기주의자로 뭐라고 합니다만, 저는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라는 말이 뭔가요?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지요. 네. 네,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요? 과연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들여다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시류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것을 잘 알고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큰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를 하면 물질적인 것에 의한 만족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의 만족도입니다. 그런 관계의 만족도는 우리 내면의 관계의 욕구, 관계의 동기가 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초점 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또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땐 누구로부터도 이기주의자란 말을 듣지 않고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할 때는 주로 우리 내면의 공부죠. 일상생활에서는 박조건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죠.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지요? 아니요. 네. 대학교에 오면은 뭐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너무 과학적인 데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공부 쪽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 심리학의 지식은 굉장히 잘 발달돼서 그것을 우리 마음 공부에 적용하게 되면은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지식은 내 마음의 특성,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알아도 마음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그런 마음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치 테니스를 잘 치려면 테니스의 기술이 필요하듯이요. 자전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MPPT의 전반적인 그 목적을 하나의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양성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행복과 성장이 함께 온다. 행복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행운처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지식을 쌓고 마음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이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또 좀 도식적으로 더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PT는 마음 공부이고 마음 공부는 크게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나눠진다. 그래서 마음 지식에는 크게 네 가지: 동기 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 사이론. 그리고 마음 기술은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입니다. 오늘은 마음 지식 그 네 가지: 동기 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 사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상,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긍정 심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 기술을 다시 좀 더 잘 표현하는 도식을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마음의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 심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상의 경우에는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욕구와 생각, 뭐 전문적으로는 동기와 인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생각을 쉰다. 반면에 긍정 심리는 욕구와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욕구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구 생각을 쉴 때 쉬고, 그러나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기술을 긍정 심리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행으로 보자면 이런 마음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마음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는 마음의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MPPT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공부가 그런 것처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MPPT를 통한 마음 공부를 하려면 성장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의 동기는 성공의 동기와 좀 대비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은 성공의 욕구, 성공의 동기죠. 뭐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장은 뭔가요? 우리 내면의 성장을 말합니다. 내 인격의 성장, 영혼의 성장, 내 의식의 성장,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이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야겠다. 앞에서 우리 게임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의 게임에서 내가 이러한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그러한 그 마음 지식, 마음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성장의 동기입니다. 물론 그 둘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성장의 동기를 세우면 성공의 동기를 버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성공의 동기를 내가 추구하면 성장의 동기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장의 동기를 확립할 때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알면은 그 성공도 본인에게 의미 있는 공허하지 않은 성공, 많은 성공이 공허한 공허로 끝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데 성장의 동기가 함께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인생 게임 앞에 미리 말씀이 나왔죠. 네. 우리의 삶을 하나의 게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딱하고 엄숙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 컴퓨터 게임처럼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그 게임에서 몬스터를 만나고 그 몬스터를 격파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술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몬스터를 격파할 때 아이들의 점수가 올라가고 기술치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격파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도 구입하고 혹은 또 얻고 쓰고 쉴드를 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의 동기가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장할 때 즐거움,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행복, 즐거움,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어진 문제를, 주어지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 속에서 오히려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동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지식 그 4가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상태 이론, 조금 딱딱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데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웰빙에 대한 연구가 보면 따로따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그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을 동기의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뭐 책을 보시면 알지만 학자들마다 스트레스나 웰빙을 정의한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물론 또 일관된 것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둘을 이와 같이 동기상태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뭐 이건 학술적인 그런 강연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생략하고요. 그 정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란 그 동기 좌절 예상. 웰빙은 동기 충족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욕구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용어로 제가 욕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동기라는 말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그 목표라고 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얻거나 획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추동력, 소망, 그것이 동기입니다. 하나의 에너지 개념이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상태, 그것을 향한 어떤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웰빙을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고와 락입니다. 우리 삶은 이고 등락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를 여의고 락을 얻는다. 딱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이고 웰빙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고가 뭐냐? 동기 좌절이다. 또 좌절 예상이다. 락은 뭐냐? 동기 충족이다. 동기 충족 예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욕구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오신 많은 성현들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욕구를 내려놔라. 욕구를 줄여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욕구를 내려놓게 되면은 웰빙도 없어요. 욕구가 있어야 충족의 웰빙, 또 충족 예상의 웰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좌절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좌절이 예상되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명절 주부님들의 경우는 명절 스트레스. 근데 명절이 아직 안 됐는데도 무슨 뭐 보름 전부터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그런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큰 스트레스죠. 그러나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성적도 안 나왔는데 시험 보기 뭐 1, 2주 전부터 벌써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예, 뭐 동기 좌절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좌절을 예상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마찬가지로 웰빙도 내 욕구가 충족되는 거, 시험을 잘 본다는 거,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거, 다 충족이죠. 또 하나는 충족의 예상도 그 웰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아직 안 만났지만 마음에 설레지 않습니까? 네, 동기 충족 예상이죠. 그래서 요점은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나 동기가 없으면 웰빙도 없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퇴양난인가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우리한테는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여러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건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찌 보면 다 한 명 한 명이 1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라강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엄마의 욕구야.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심어놓은 거고 사회가 심어놓은 욕구다. 나의 진정한 욕구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아세요? 이 뻐꾸기는요 둥지가 없어요. 둥지를 안 틀어요. 탕란이라고 하는데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죠. 근데 그 딱새나 뱁새 더 조그마한 새들인데 그 새들이 그 뻐꾸기 알을 품고 또 부화할 때 보면 덩치도 커요. 그것들한테 먹이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먹이를 지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욕망에다가 먹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잘 모르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얼치기 이기주의자죠. 나를 잘 알아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충족시키는 그런 이로움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고등락,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자. 이 속에서 이제 이 동기, 우리가 잘 선택하고 이 동기들을 조화롭게 충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동기에 꽂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주말도 없이 일을 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뭐 이사가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성공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아내도 아이들도 다 각자의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친구들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자신한테 있는 여러 동기, 앞에서 말씀드린 특히 관계 욕구,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욕구를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충족해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구성주의는 그 동기상태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스트레스, 웰빙이 바깥에서 주어진다기보다도 내 욕구 때문에 있구나. 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내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구나. 그것을 이제 구성주의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내 경험은 구성한다,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아닌가요? 아이들이 주는 스트레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물건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만듭니다. 적어도 반은 내 몫입니다. 내가 만듭니다. 내 안에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등 특히 동기, 인지, 행동 쉬운 말로 하면 욕구, 생각, 행동 이것이 경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 속상한가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속상하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남편한테. 옆집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한다고 여러분 속상할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필요하다. 마음 공부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다.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천동설을 믿었어요. 해가 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돈다. 그 우리 경험에 맞잖아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태양은 돌지 않는다. 그 당시 그 기독교의 입장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겠죠. 주관적으로는 분명히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엄밀하게 보면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오랜 습관으로 그 말은 쓰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들이 주고 남편이 주고 직장 상사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 박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내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마음 공부가 됩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 나는 뭘 바라고 있나? 나는 아이들에게 뭘 바라나? 나는 남편에게 뭘 바라나? 그 바라는 것이 과연 정말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욕구인가? 좋은 마음 공부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 탓하지 말라고 해서 내 탓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서구적인 이분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중도라 그러죠. 중용 혹은 또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뭐냐면 탓을 하지 마세요. 남 탓이든 내 탓이든 왜 탓을 합니까? 공부하면 되지. 그 상황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지 왜 남 탓이든 내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면 화가 납니다. 미워집니다. 내 탓하면요 우울해집니다. 내 탓도 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합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탓, 내 탓을 넘어서서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이같이 마음을 성장하려고 하는 내 모든 경험이 내가 만든다는 그러한 그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그 주의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은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했죠. 이 세 번째 그 주의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은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주의에 의해서 좌우돼요. 내가 어떤 주의를 보낼 때 의식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왼발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왼발 느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느꼈습니까? 아닐 거예요. 특별히 뭐 오늘 신발이 안 맞아서 왼쪽 발이 좀 불편했다면 모를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제가 왼발 말씀 안 드리면 왼발 의식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왼발 말씀드리면 왼발에 주의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보내면 의식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에 있어서 이 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정신 자원을 보내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몇 개의 숫자를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7개 넘어가면 따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7개 못 넘어가요. 보통은 7개 더하기 빼기 2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9개, 뭐 11개 그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마음 지식에 나올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합니다.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화했냐면 선택적 주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발에다가 주의를 안 보내요. 제가 특별히 발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정보 처리에 여러분의 주의, 정신자원을 쓴단 말입니다. 선택적 주의죠. 또 선택적 주의를 잘하기 위해서 맥락에 맞는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이것과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집에 가면 집에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내적인 맥락도 있어요.
내가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내가 불안할 때는 불안과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내가 우울할 때는 우울과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것, 달콤하게 해준 것, 감사한 것 떠오를까요? 네, 잘 안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준 것, 못한 것,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떠오릅니다. 그럴수록에 더 기분은 나빠지고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분 일치성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기억의 기제죠. 그래서 선택적 주의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정보 처리를 공정하지 못하게 해요. 게다가 부적 편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보를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생존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생존한 것은 행복을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정적인 사인에 주의를 보내고 거기에 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심하고 미리 좀 걱정하고 이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상들이 말하자면 선택되고 또 우리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이 부정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행복을 위한 또 그러한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뒤에 또 여러 가지 마음 기술을 배울 때 나오겠습니다만, 첫째 알아둬야 할 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조심해야겠다. 판단할 때 조심하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은 또 늘 변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화가 나서 우리의 의식 공간,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남편이 잘못한 거 한 너댓 개만 들어오면 내 의식 공간은 완전히 남편이 잘못한 걸로 꽉 차버려요. 그럼 그때 내 판단은 남편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정보 처리의 특성을 잘 안다면 특히 기분이 부정적으로 어디에 쏠려 있을 때 특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게 한편으로는 원죄와 같아요.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복음과 같기도 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뒤에 마음 기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 마음사회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사회 이론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건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여러 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남편을 미워하는 나도 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아내를, 자녀를 미워하는 나 있다. 건강한 나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상대방 마음도 사회잖아요. 상대방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는 나 있다. 자녀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는 나 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무슨 언쟁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나 나올 수 있지. 미워하는 나를 인정할 때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나를 금방 알게 됩니다. 미워하는 나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사회 이론으로 볼 때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워하는 나가 나왔구나. 또 내가 지금 남편이 미울 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또 남편을 사랑하는 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 안에 여러 나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혼내는데 모르겠어요. 뭐 공부 안 해서 그랬을까요? 혼내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 전화였습니다. 마치 쥐잡듯이 자기를 잡다가 아, 선생님이세요? 하면서 그 상냥한 목소리로 바뀌는 거에 자기는 마치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그 순식간에 사람 어떻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느냐? 나는 좀 일관되게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럼 딴 사람한테도 화를 내요. 왜? 일관돼야 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야 돼. 현명하지 않죠. 오히려 어머니가 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혼내는, 지금은 내가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혼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딸아이를 사랑하는 나가 없다면 담임 선생님한테도 막 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간 내 마음을 쓴 거잖아요. 우리 뒤에 배우는 긍정심리에 쓴다가 잘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그 훨씬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내면의 소통이 좋아집니다. 그걸 이제 개인 내 소통, intrapersonal communication. 여러분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걸 알면 그들 간에 화해하고 또 상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또 긍정심리 파트에서 많이 다루겠습니다. 또 이것이 개인 간 소통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미워하는 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질 수 있어요. 싸울 땐 싸우고 또 금방 뒤끝 없이 다시 또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는 나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나가 지금 저 사람의 마음 무대에, 의식의 공간에 올라왔을까? 이렇게 오히려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나도 이해하고 서로 그 개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한마디로 동일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가 납니다. 여러분 속에는 매우 많은 나들이 살아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일시하는 것이 여러분이고요. 마음 기술을 통해서 그 동일시에 대해서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이 욕구와 생각의 패턴이 하나의 관이고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보살 나오죠. 네. 그 관자재보살은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관을 자재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관자재보살의 행신반야 바라밀다시에 조견 오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하셨다 나오죠. 관자재보살,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구와 생각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관자재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 공부는 관자재의 기술을 늘려나간다, 양성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지식의 4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마음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잘 아는 방법, 이 나 스스로를 잘 알면서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마음 지식을 바탕으로요, 마음 기술,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우선 다음 시간에는 명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상에 대한 다음 강연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